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취업을 넘어선 성공 경력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들 그 데프리카란 말 잘 아시죠? 한여름 굉장히 더운 날씨에 대구 지역의 더위와 아프리카의 더위와 거의 흡사하다는 말로 데프리카란 말이 나왔는데요. 최근 서울 지역의 아주 추운 날씨를 일컬어서 데프리카에 맞선 단어로 서베리아라고, 서울과 시베리아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추운 날씨와 그런 모든 미세먼지가 얼마 있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 세계 동계 올림픽 때는 모두 사라지고 좋은 날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88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최초의 올림픽을 봤던 세대인데요. 그 올림픽을 또 보고 이렇게 지금에서 동계 올림픽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사실 88 올림픽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비용이 굉장히, 올림픽을 치르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나중에 걱정을 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88 올림픽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4강까지 올라간 정현 선수의 경기를 봤었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인 기아라는 로고가 아주 선명하게 경기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 세계에 보도 중계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광고와 마케팅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나가시면요, 학생 때는 주로 보이는 거에만 신경을 쓰셨겠지만 나중에 기업에 나가셨을 때 느끼시게 되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학생 때는 볼 수 없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아마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번에는 제가 2018년 금융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금융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정책 금융기구의 하나인 금융위원회 최종국 위원장님의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 해 금융의 정책 방향과 산업 부문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 그다음에 서민을 지원을 위한 금융, 그다음에 신뢰받는 금융이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이라는 부분에 걸맞게 많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코스닥이라든가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을 위한 금융은 금융 소외자 및 금융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경제 주체로서 우뚝 서서 국가 경제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뢰받는 금융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일어났던 좀 불미스러운 채용 사건에 관련해서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되고 국민의 신뢰가 구축돼야 되는 금융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함과 동시에 가장 신뢰받는 금융으로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거와 더불어서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최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과 또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화폐인 집회권과 원화의 집회권과 주화를 발행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폐공사에서는 화폐와 지폐를 만들어내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 때 사용될 메달도 만들어진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조폐공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계속해서 채용도 이루어지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조폐공사는 어떤 금융으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화폐라든가 주화 같은 것은 계속 지금 수출을 하는, 또 수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시사 용어로서 코스닥의
등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적자 기업일지라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상장 주관사가 추천으로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에 신용 불량자라고 일컬었던 분들을 이제 금융 소외자라고 일컫는다고 내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금융 뉴스와 더불어서요, 본론 강의는 한국은행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지난번에는 금융위에 있는 최종구 위원장님의 신년사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통화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한국은행과 한국은행의 정책기구인 통화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하반기 공채가 있을 때 채용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 하반기 공채의 그 공채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해하기는 금융기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처음 뉴스는 글로벌 ETF가 그 미국, US의 금융과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ETF가 뭘까요, 여러분들? 네, ETF는요, Exchange Trade Fund의 준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안정적이고 많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펀드인데요. 이 펀드가 어느 쪽에 주목하고 어디에 투자를 일으키고 있는가가 사실 그쪽에 이제 그 산업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의 움직임을 가끔 이제 관찰하곤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업종 선택 시에 이제 굉장히 집중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 금융과 에너지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올라오기도 전에 그 뉴스를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 경신을 했다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경기도 굉장히 그 호조를 이루고 있고 지금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로 지금 그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고 어느 산업이 발전할 것인가 관심들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2018년 미국 주식 시장은 경기와 기업 이익 개선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따가 제가 한국은행 그 총재 이주열 총재의 신년사를 보면은 이런 성장세가 계속 될 것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이러한 성장세에 있어서 통화 정책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또 이러한 성장이 갑자기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가 무차별한 정책과 어떤 그 오만으로 인해서 갑자기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세계 각국이 다 걱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상승세에 접어들어서 물론 기쁘고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한창 그것이 거품을 올렸다가 굉장히 그 이후에 고통이 오는 시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꺾이는 그러한 그 나쁜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국이 굉장히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고 주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좀 더 다시 살펴보면요. 지금 글로벌 주식 자금이 미국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금융과 에너지 업종의 유동성 환경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주식 시장이 보통 경기가 그런 어떤 상승 국면으로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는 약간 이제 그 후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두고 같이 함께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식 시장의 호조라든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완만한 성장세로 모두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글로벌 ETF 펀드뿐만 아니라요. 지금 글로벌 섹터 펀드 쪽에서도 그 시장의 관심이 금융과 에너지 업종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마 그런 분위기는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에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금융위원회의 그 신년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제가 이제 그 금융위원장님과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그런 이제 신년사를 보고 느끼는 것은 역시 이제 정책 방향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많은 부분의 뉴스들이 그것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구나, 비슷하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이트에 여러 가지 이제 검색들을 해보니까 각 기업들의 신년사만 모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시면은 아마 그 회장님들의 각각 신년사를 좀 더 참고하시면 앞으로 아마 그 영업이나 정책 방향을 좀 더 쉽게 예측하고 또 신문 기사를 함께 검색해 보시면은 나중에 인터뷰를 보시거나 자소서를 쓸 때 있어서 기업 측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그런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은요. 금융위가 내년까지 핀테크 기업에 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핀테크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파이낸스하고 그다음에 IT, 그 테크놀로지의 그 붙임말, 그러니까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 분야에 일부 걸쳐져 있기도 하고 또 IT 분야에 걸쳐져 있기도 하는데요. 아마 지금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는 현재의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그것의 중심축이 그 핀테크 기업들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아마 이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많은 육성과 지원과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그다음에 기술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융합 지식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 금융위가 이제 핀테크 기업에 내년에 2조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은행과 이제 함께 해서 협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풀게 되거나 은행들과 이제 연합해서 모아서 이러한 자금을 풀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이 실천 방향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그 다음 달에는 뭐 이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이제 금융 정보 활용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의 향후 2년간 2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데 핀테크 지원 센터를 만들고 핀테크 기업하고 금융회사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핀테크 기업과 지금 현재 금융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형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하는 곳들이 물론 이제 경쟁 체제로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 그 협조해서 공조 체제로 해서 영업 방향을 잡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최근 이제 뉴스 보시면 아마 보셨겠지만 그런 이제 지금 현재 그 존재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핀테크 조인트 벤처 기업들을 새로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 그 핀테크 기업으로 있는 곳과 함께 그 제휴해서 어떤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조 원의 혁신 모험 펀드를 이제 조성해서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 펀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테슬라 요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코스닥 시장의 참여도 높이고 기업들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혁신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모험 그 성장 펀드 같은 경우 내용을 좀 자세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금융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경영 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금융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것인가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만 보시지 말고 좀 더 크게 내용을 보시면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뭐 가깝게는 5년, 10년 이내에는 지금의 금융회사의 서비스 형태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직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일부에 융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고 본인의 직무 목표를 잡아보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자금이 가계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물꼬를 돌린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예전에 1997년 우리나라에 이제 IMF가 왔을 때의 금융위기는 사실 기업발로 시작된 것이지만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발 가계부채로 시작됐는데요. 경제 주체가 기업, 가계가 다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축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 가계부채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가계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업의 성장을 돕고 또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가계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탬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가계 부채를 줄임과 동시에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노동으로 인해서 어떤 돈을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좀 편하게 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가 정책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소득 증가율보다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방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TV라든가 DTI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규제하면은 실질적인 수요자가 다칠 것을 대비해서 좀 더 실질적인 금융 수요자는 보호하는 가운데서 투기를 막도록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가계부채는 줄이고 기업에 대한 대출, 왜냐하면 가계에 대한 대출은 좀 하기 쉬운 면이 있어서 아파트 담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건 가능한 한 좀 자제하고 좀 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은행이라든가 그러한 금융기관을 좀 더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을 더 쌓아놓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압력을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에는 가점을 주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신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금융 신협이 사회적 경제에 걸음을 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해서 금융기관이 단순히 금융기관의 수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금융의 선순환적인 그러한 것들을 도모하고 또 금융의 원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시도로 많은 임팩트 금융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것들 얘기를 이제 몇 번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신용협동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의 원래 취지는 지역에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하여 그러니까 서로 돕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 약간 보험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취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신협의 역할은 이제 그런 대형 금융기관에 비해서 영업하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런 금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대형 금융기관들과 비슷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신용협동조합인 신협의 본래 취지와는 좀 맞지 않게 지금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또 국민들도 이러한 신협에 대해서 어떤 그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신뢰하거나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 취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 그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시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 다른 농협이나 수협 등의 협동조합과 달리 신협은 신협운동이라고 불리고 그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하는 사회적 경제에서 그 자체가 신협의 그 취지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그 취지, 그 설립 목적에 알맞게 가게 하기 위해서 지역 자금을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협의 그런 원래 본 기능에 맞게 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협은 우리나라 농협과 수협처럼 간단한 단위조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신협에 있어서의 많은 기능이라든가 그러한 제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그런 문헌이나 자료들을 보면은 신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 이 기회에 신협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신협의 좀 성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뭐 간단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투기 방향으로 가는 그 상황이어서 지금 정부가 결국은 정책 방향을 무조건 막는 것도 아니고 실명제 형식으로 해서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우선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명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그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외국인이라든가 학생들의 경우는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래소에 대한 감시라든가 아니면 이게 자금 세탁에 이용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감시하도록 지금 금융당국에서 정책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은행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국내 금융기관들과 영업하기에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전략적으로 해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학생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볼 때 보면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이제 인터뷰를 볼 때 항상 앞으로의 그 미래 전략을 얘기할 때 글로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책 없고 그 내용이 마련되지 않는 글로벌 그 정책은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새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하는 곳들이 중국 다음에 그런 제조업의 그런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그러한 곳에 이제 나가는 제조업들이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또한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그런 그 동남아시아 쪽의 정책을 여러 가지 그 시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시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지점 점포 수들이 국내의 그 지점 점포 수들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점포 수도 느는 만큼 나중에 수익과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계기와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선진 금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경험과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본론 강의인 한국은행과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채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신년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고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학생들이 너무 금융기관의 한 곳에만 치우쳐서 본인의 직무에만 중심을 생각하지 금융의 본연의 기능을 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 직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좀 더 확장을 시키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그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금융 공기업들은 금융에 있어서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감독하고 금융의 기능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금융이라는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하고는 달리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그런 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금융 공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공기업들 여러분들 대학생들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반해서 이 금융공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그 금융만을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닌가 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금융공기업의 그 역할들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금융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는 이제 금융공기업 쪽을 많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금융공기업은 이따 또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지역 인재 채용이 일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공기업이라고 하면은 금융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여러 조정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크게 나눠 본다면, 이제 굳이 구분해 본다,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해왔는데, 국책은행과 금융권 공사와 협회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나눌 수 있습니다. 국책은행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은행이라든가 KDB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등이 국책은행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공사로서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로는요, 뭐 전국은행연합회라든가 금융투자협회라든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이제 한국은행의 그 총재인,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중앙은행이고 은행의 은행인 한국은행 경우에는 총재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이제 이주열 총재님인데요. 신년사에서 전번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금융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그 위원회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이제 알리는 바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한국은행의 신년사는 좀 더 한국은행 직원들의 중심으로 얘기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을 사용하겠다라는, 통화 정책을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좀 더 금융 통화 정책에 맞추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처음에 전반은요, 이제 작년 지난해에는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웠고 그런 그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또 잘 넘겼고, 그러한 성장세, 하반기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금리 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한국은행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임직원들이 단결을 해서 그러한 성장세에 잘 맞추어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성장세가 계속되긴 하겠지만 통화 완화 기조는 계속해서 맞추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이제 통화 수합 같은 것들, 그러니까 호주와 중국의 통화 수합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축통화국인 캐나다 새로이 통화 수합의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외환 보유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주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국은행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나온 거는요. 계속해서 이제 그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발맞춰 나갈 텐데, 그 중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계속해서 막 금리를 막 급등시키거나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의 설립 취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과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경제 상황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들 연구 보고서가 계속 나오면서 그런 다른 산업들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측면으로 그런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주요한 정보가 기업과 개인에게 적절하게 사용돼서 어떤 유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그 통계 자료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발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국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부채 총량이 그 지금 현재 그 소득 총량 대비해서 너무 많고 상승 그 증가율이 너무 높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줄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까 또 신문에서 보셨듯이 그런 그 자금들이 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도 같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더불어서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많은 신기술, 뭐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금융 안에 있어서 녹아면서 그러니까 금융 안에 있어서 사용하면서 많은 부분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발맞추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가상통화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지급결제은행에서 세계 지급결제은행에서 중앙은행이 가상통화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중앙은행의 그 가상통화 발행에 대해서 시사를 한 만큼 아마 한국은행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주열 그 통제의 신년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와 여러분들 금융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은행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은행 사이트를 좀 더 알려드리려고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국은행 사이트가 금융자료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시고 내용 보시는데요.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그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회의 자료가 계속해서 보도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외환 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 신년사도 이 보도 자료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나와서 이제 본 건데요. 여러분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또 그 경제 사이트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뭐 화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정말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궁금하실 때마다 그런 어떤 경제 동향이라든가 좀 그런 걸 보신다면은 아마 좀 그 금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그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미시적으로만 보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산업 동향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금융으로 가든 금융으로 가지 않든 간에 본인의 직무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이용하시면서 이런 것들 그 보고서 한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뭐 2017년 12월 마지막 금융시장 동향도 나와 있고요. 국제 금융시장 동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먼저 어떻게 해외 그런 은행과 국제 기구들과 협조하고 있는가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도자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 내용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지금 GDP 성장률이 금년 중 3.0%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상반기 3.2에서 하반기 2.8 정도 %로 이제 기록할 전망이다. 그래서 뭐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붙이면은 2018년 경제 전망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기구는 금융위원회고요. 그다음에 통화에 관련돼서 외환, 화폐, 금융 시스템의 한국은행에 있어서의 그런 업무의 주요 부분을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서 7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 기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총재는 총재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요. 다른 5인의 구성은 각각 그 주요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다음에 은행연합회, 전국연합회 협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주요 부처들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재의 임기는 4년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임을 다시 그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통위의 모든 그 임기는 다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정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금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외환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위기가 왔을 때라든가 그 우리나라 외환 보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통화 수합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제가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공고를 가져왔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공지사항에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박사급 연구 인력 종합기획직을 채용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신입 종합기획직원 G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그 한국은행의 공채의 신입 직원은 G5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서 채용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여기서 주로 이제 경제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인력이라든가 그런 인력들을 수시로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은 채용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 G5에 지원을 하실 때는 그러한 업무 경력이 일부 우대사항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은행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은행을 이해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그다음에 그 한국은행에 있어서의 이제 여러 뭐 금융통화 정책 그 경시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행 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은행들에서도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접이라든가 그런 때에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금융 쪽에 준비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2018년도 한국은행 신입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제가 발췌를 해 갖고 왔는데요. 매해 7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블라인드 채용의 그 의무 기관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그 신입직원 채용 시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채용 예정 인원이 70명 이내로 나와 있고요. 매해 뽑는 그 인력들의 분야가 거의 비슷한데요. 경제, 경영, 법학, 통계학, 컴퓨터 공학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전문 인력들을 같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한국은행이 전체적인 거시 경제라든가 그런 것들의 동향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외환 문제라든가 등을 보기 때문에 경제학과나 경영의 그 전공자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정책에 관련된 부분과 통계에 관련돼서 그 주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학 통계를 같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공대 계열들이 좀 더 많이 채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직무는요, 통화 및 경제 동향 조사 연구, 통계 편제 및 분석 업무, 통화 신용 정책, 외환 국제 금융, 금융시장 업무, 금융 시스템 안정 업무, 지급 결제 발권 출납 업무,
내부 경영 관련 업무가 나와 있고요. 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국은행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 말씀드렸을 때의 내용과 상당히 맞물리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아마 이제 보시는데 작은 글씨로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응시 부문 간 중복 지원은 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의 전공 지원을 한 사람이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통계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한 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인재 채용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부 인원은 지방 인재를 뽑아야 되고 또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감사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방 인재로서 나는 좀 이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방 쪽에 내에서만 경쟁하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일찍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보시고 내용을 준비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되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더라도 전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고시 공부와 이런 이제 그 고급 공무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떨어지고 나서 그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직장에 가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차선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인력은 뭐 영어 능통자라든가 중국어 능통자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형 방법에는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전형, 신체 검사, 최종 합격자 발표인데요. 이 서류 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이니만큼 학교 학력 기재라는 없게 되어 있고요. 영어 점수와 자기소개서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년 초에 이 서류 전형 검사에서 발표가 난 다음에 재밌었던 사실이 해외의 그 인력 중에 한 분의 이제 부모님께서 내 자녀가 호주에 있는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를 나왔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도대체 한국은행이 무슨 기준으로 뽑는 것이냐, 강하게 항의를 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것이 의혹이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의혹을 밝혀라라는 식으로 막 강하게 항의를 하셨었는데요. 그때 한국은행 직원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채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고 지원에 감사드리고 근본 한국은행 채용에서는 학교 기재란이 없습니다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관했었는데 그걸 모르시고 너무 강하게 항의한 게 신문에 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서류 전형 보시면 전형 기준 자체가요. 자기소개서 및 영어 성적을 종합하여 선발을 하고 일부는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기소개서가 그때 당시에 지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목표를 갖고 방향성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대사항 이제 중요한데요. 우대사항을 보시면 2013년도 이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수상자를 우대한다고 나와 있고요. 2017년 금융경제법 연구 논문 형상 공모 수상자도 우대한다고 나와 있고요. 한국은행 업무 지원 인력, 전문 연구 보조 근무한 경력이면은 우대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 제가 공기업들 인터뷰 면접관으로 가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그 공기업에서 단기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조 업무를 와서 했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가점을 주는 부분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러한 거는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전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검증했다는 것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자격증, 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에 이제 가점을 줬었는데요. 그런 자격증 가점은 이제 기재란이 없어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방향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가점을 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부 은행에서는 일반 민간 은행에서는 그러한 이제 자격증 가점 제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요즘 최근 가점을 주는 방향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갖는 부분으로 해서 계속 공부하고 프로젝트 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이제 그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시험 그 출제는 경제는 전체적으로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계량경제, 화폐금융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돼 있고요. 경영은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회계, MIS 같은 거, 경영 전략, 그다음에 계량 경영학 쪽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학은 뭐 전체적으로 헌법, 민법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뭐 통계학, 컴퓨터 공학들은 저러한 이제 과목들을 시험을 보면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받을 것은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면접은 1차는 실무 면접으로 해서 집단 토론과 심층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블라인드 면접 때 제가 계속해서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심층 면접과 토론 면접을 통해서 직무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말 알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왔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구조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차는 집행 간부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뭐 그 인터뷰 보셨던 분들도 아시고 선배들로부터 시험 보신 선배들로부터 얘기 들으셨겠지만 면접 볼 때는 대체적으로 다 요즘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 은행들 경우에도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성함이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과 또 면접과 논술을 준비하는 시사 용어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이해를 돕는 용어 설명에 제가 지난번에는 테슬라 요건과 금융 소외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처음 그 용어로 퍼스트 펭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퍼스트 펭귄은요, 요번에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기에는 가져오진 않았지만 신년사로 당부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퍼스트 펭귄의 정신으로 일을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퍼스트 펭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가끔 왜 TV에서 보시면은 남극 그 넓은 이제 빙하 그 위에 많은 펭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누구나 다가 아니라 어느 펭귄이나 다 이렇게 쉽게 뛰어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펭귄들이 한 명이 과감하게 한 펭귄이 물속으로 뛰어들면은 따라서 같이 막 뛰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그 선각자들을 말해서 퍼스트 펭귄이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조직에 큰 영향을 주는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의 교수님이 처음 쓴 용어이기 때문에 그 외국 용어고요. 남극 펭귄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서 이제 뛰어들면은 나머지 무리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게 돼서 이것을 이제 뭔가 처음에 시도할 수 있는 도전과 시작하는 사람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참여의 그 동기를 유발하는 선발자를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아마 가끔 책 광고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 47세 젊은 나이로 사망한 카네기 멜론의 그 랜디 포시 교수님이라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그런 서적과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유명한 강의로 그분이 처음 시작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그 새로의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좀 더 도전해 봄으로써 도전하고 처음 시작해 본 사람만이 갖는 좀 더 남다른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나중에 면접시나 아니면은 자기소개서에 얘기해 볼 때 좋은 소재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 뭐 이거 일치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아마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그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거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워봐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달걀을 못 세우는데 그 약간 깨가지고 달걀을 세우고 나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처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켜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처음 도전과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처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이프가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리고 LG와 삼성 세탁기가 이 세이프가드 때문에 이제 고관세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아마 그 뉴스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이프가드가 뭐냐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규범상의 개념은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가트 제19조에 근거해서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이프가드 자체가 그냥 긴급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 경제 규모도 엄청나고 많은 것을 세계에 수출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제 무기 수출국으로도 악명이 높은데 미국 자체에서도 또 많은 곳에서 수입을 하고 생활 가전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좋은 수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지금 뭐 FTA에 문제가 있다 보면 지금 무역에 있어서 사실 좀 삐걱삐걱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 중에 하나로 이 세이프가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좀 의도가 있다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은 사실 LG나 삼성 세탁기에 고관세가 부여되니까 당장의 소비자가가 오르면서 미국 자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일부는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의도 자체가 이렇게 수입하지 않고 미국 내에 아예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공장을 설립해서 자국 내에 국민들을 쓰고 고용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닌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것을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도 아마 이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해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에 좀 보호하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요즘 그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로는 많은 부분 우리나라가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또 제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 가지 건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관세나 이런 생활 제품이 아닌 반드시 미국이 뭐 그런 부분 아니라도 좀 그 수입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수출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는 좀 더 그런 수출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금융의 이해를 돕고 또 여러분들의 지식을
여러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도서 오늘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2035년 미래기술, 미래사회라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이인식 교수님이시고요. 이 이인식 교수님은 지금 현재 지식융합연구소의 소장이자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신데 보통 이 공대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 좀 편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저서를 쓰신 분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지식과 인문학, 기술과 인문학의 아마 융합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는가를 아마 느끼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융합 지식인 또 기술 융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융합의 정말 참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미래기술, 미래사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식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올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의 현재의 기반과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내용상으로 사실 좀 기술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내용 자체는 그닥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내용이 쉽게 쓰여져 있어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은 아니고 더불어서 미래의 그런 지식들 현재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새로 융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며 더불어서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저서로서 수입을 올리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통 교수님들께서 강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그냥 제한된 활동을 하는 데 반해서 이렇게 기술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인문학을 읽고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앞으로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보여져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내용 부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금융에 대한 한국은행 소개서부터 제가 여러 가지 채용에 관련된 여러분들 정보 알려드리면서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elisa@bankerskorea.com으로 문의 주시거나 한빛70gmail.com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밴드를 하나 개설해 놨는데 여기 완전히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밴드 이름은 유레카고요. Successful Career and Path라고 해서 이러한 지금 앞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유레카란 말의 기원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딱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직업과 취업과 경력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시라는 의미로 제가 준비해온 밴드인데 강의한 내용의 이런 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한 것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청취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stopping, told myself to take it slow, wait and see where this would go, check me now with